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 며느리, 언니, 동생, 이모 등등. 나라는 사람은 하나지만 나의 역할은 하나가 아니죠. 일에 있어서도 요즘은 그야말로 멀티플레이어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포항 냄새가 진하게 묻어있는 문화, 예술, 방송 분야의 사람들을 찾아가 한 권 한 권 책을 읽듯이 그네들의 인생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포항 사람 이야기의 진행자 조지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포항에서 문화기획자이자 작가이자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아라동화 창작 대표 최미경님의 인생책을 만나보겠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해? 겨울옷을 정리하다 말고 넋을 빼고 있는 나에게 막내가 물었다. 그 옷 엄마 거야? 막내의 물음에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엄마의 겨울옷을 내려다보았다. 그러자 막내가 나를 가만히 안으며 말했다. 엄마도 엄마가 보고 싶구나.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하는 것, 완전히 잊을 수도 없는 것, 그래서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아픈 것이 있다. 그렇다. 나에게는 엄마가 그랬다. 경아야, 엄마 얼마 못 산대. 엄마의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집 근처 마트에 있었다. 다른 것에 비해 개당 5원 더 싼 계란 한 판을 들고 같은 자리를 빙빙 돌면서 아무 일 아닐 거라고, 괜찮을 거라며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었다. 차를 몰고 집으로 오는 동안 나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돌아가신 아빠를 불렀다. 안 돼, 아빠. 생각 잘못한 거야. 엄마를 데려갈 순 없어. 정 엄마가 보고 싶으면 아빠가 내려와. 엄마를 데려갈 생각은 버려. 그날 밤새 검색한 몇 군데의 암치료 병원들 중에 한두 군데를 골라내 다음 날 첫 차를 타고 서울로 올랐다. 살릴 수는 없지만 얼마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암 덩어리가 해바라기처럼 번진 엄마의 MRI 영상 사진을 짚으며 연장이라는 단어를 건조하게 뱉어내는 의사 선생님을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 내 머릿속은 엄마의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쏟아야 하는 돈과 우리 새아이의 먹고 자고 쓰며 살아야 하는 돈을 빠르게 저울질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미안하단 말을 하고 싶었지만 정작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엄마에게 꺼낸 말은 나 엄마 포기할래 였다. 만약 내 아이가 아팠어도 그랬을까? 만약 내가 아팠어도 엄마가 그랬을까? 그렇게 3개월 만에 엄마는 아빠 곁으로 가버렸다. 6년이 지난 지금도 엄마는 늘 돌아가시기 얼마 전의 아픈 모습으로 내 꿈을 찾아온다. 복수로 가득 찬 배와 흰 얼굴, 진통제를 삼키던 모습. 그래서 엄마가 꿈에 보인 다음 날은 나도 종일 끙끙댔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 삶이 부족해서 그냥 그렇게 아프게 떠나보냈다는 마음,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하는 것, 완전히 잊을 수도 없는 것. 그래서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아픈 것이다. 엄마, 난 엄마가 옆에 있어도 가끔 엄마가 참 보고 싶어서. 막내가 내 손을 꼭 쥐고 말을 이었다. 큰형아한테 물어봤거든.
어떻게 하면 잘 때 같은 꿈을 꿀 수 있냐고. 근데 형아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자면 같은 꿈을 꾼대. 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겨울옷 주머니에서 쪽지를 발견했다고. 그 쪽지에서 맞춤법도 띄어쓰기도 맞지 않는 네 할머니의 손글씨를 보았다고 막내에게 말하지 못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늘 입버릇처럼 내게 했던 그 말. 경아야, 엄마는 세상에서 우리 큰딸이 제일 좋다. 그 말이 쪽지 안에 그대로 있었다는 걸 누구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걸 쓰고 있는 엄마의 아픈 모습이 쪽지 안에서 떠올랐다고. 그 종이를 가만가만 접어 언제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 시간을 위해 잠시 기도드렸을 엄마의 감은 눈도 같이 떠올랐다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쓰게 된 소설이 2018년에 발표한 너의 눈을 내 심장과 바꿀 수 있기를 이었다. 이 세상에는 없지만 분명 다른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 믿고 싶은 엄마에 대한 내 미안함을 염치 없게 풀어내고자 시작한 글쓰기였다. 그렇다. 내 글은 염치 없는 내 삶이 늘 투영되고 있다. 그것이 시가 되든 동화가 되든 소설이 되든 그것이 누군가의 이야기이든 나의 이야기이든 나는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염치불구한 시간들을 쓰고 또 고치는 데 보낼 것이다. 그리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마다 나를 끌어올렸던 엄마의 말, 다 그만두자 싶을 때 내 손을 잡고 내 등을 밀어주었던 그 말, 엄마의 마법 같은 그 말. 엄마는 세상에서 우리 큰딸이 제일 좋다. 이 말을 지키기 위해 나는 나를 몰아붙여 나아갈 것이다. 오늘 포항사람 이야기의 주인공인 작가 최미경님의 인생책을 목소리로 만나봤는데요. 그 예쁜 목소리의 주인공께서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최미경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치 한 편의 단편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직접 쓰신 진솔한 이야기 들려주셨는데요. 쓰면서 어떠셨나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처음은 우리 조지은 작가님, 조지은 방송 하시는 조지은 쌤이 그냥 써준다 그럴 때 그냥 가만 놔둘 걸. 그리고 다음은 쓰면서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셔서 정말 다행이네요. 후회를 조금 하셨다고 해서 저도 좀 웃음이 나왔는데 감사해요. 제가 마치 원고료를 들어야 하는 느낌? 주셔도 됩니다. 네, 현재 포항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글을 쓰고자 하는 분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분들은 아이일 수도 있고 어른일 수도 있고 시니어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글을 가르치는 주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에 관련된 어떤 기획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처음에 작가님께서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을 건데요.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특별하게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보다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네. 집에 책이 없는데 이렇게 한 권의 책이 딱 발견이 됐는데 그 책이 집에 책이 없어요? 네, 집에 책이 없어요.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에 엄마가 책을 안 사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근데 한 권의 책을 이렇게 딱 접했는데 그게 시문의 상록수였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채영신 그 여자 주인공을 보면서 그 여자 주인공이 죽을 때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도 이런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던 것 같습니다. 막연히. 네. 혹시 본인도 재능이 있다고 느끼신 건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본격적으로 네. 글쓰기를 시작하신 거는 언제로 기억이 되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네. 그 전에는 뭐 글을 쓴다 만다 이런 것도 없었고 뭐 다들 물어보는데 책을 많이 좋아하시는가 봐요. 근데 저는 집에 정말 책이 없었기 때문에 신기하네요. 네, 책을 읽을 기회도 없었고 또 이제 뭐 국어상, 국어하 이 정도 읽었던 교과서요? 네. 그런데 이제 왜 야간 자율학습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저도요. 네, 맞죠. 네. 네. 연배가 비슷하네. 네. 근데 그때 이렇게 야자를 땡땡이 치고 네. 이제 소극적인 마음에 지배를 가지는 못하고 이제 학교 주변을 뱅글뱅글 돌았는데 그 저희 2층에 대강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딱 숨어들기 좋은 장소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곳으로 숨어들기 위해서 이제 문을 빼꼼히 열고 거기 안에 이제 한 150석 정도 되는 이렇게 좌석이 있고 앞에 무대가 있는데 네. 거기 안에서 한 시간 정도 자고 나와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기둥을 딱 잡는데 뭔가 기분이 약간 싸한 묘한 분위기가 들더라고요. 앞에 무대에서 조명이 딱 켜지더니 어떤 여자아이가 이렇게 딱딱딱 걸어 나와서 의자에 딱 앉아서 뭔가 이렇게 딱 펼쳐보더니 시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는데 이제 뭐 교회 여고생들이 하는 신앙송의 밤 뭐 이런 거였던 거였어요. 행사를 마침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고 들어갔던 거고 그때 처음 시라는 걸 접했어요. 네. 그리고 저 시를 듣고 바로 학교를 나와가지고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서점에 들어가서 그 사장님한테 그 제목만 기억을 해가지고 선생님 그 루시아의 너의 곁에 있어도 나는 네가 그립다 뭐 이런 게 있던데라고 하니까 바로 골라주시더라고요. 그냥 그걸 들고 집까지 한 30분을 걸어갔었는데 그날 비가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우산도 받치지 않고 그거 가는 동안 수십 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딱 도착했는데 이제 쫄딱 젖은 거죠. 근데 이제 가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시 학교로 가면서 쫄딱 맞으면서 그 시를 외웠어요. 네. 그러면서 시인이 되는 것도 괜찮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를 접하셨다고요? 네. 글쓰기는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길만 쭉 걸어오신 건가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장인 같다는 느낌이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냥 좋아서 썼던 것 같아요. 네. 좋아서 할 수 있으니까 길게 지금까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 뭐 자리는 잘 모르겠고요. 다른 것보다 오래 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막 변화주거나 바꾸거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계속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2018년에 쓴 소설 너의 눈을 내 심장과 바꿀 수 있기를은 돌아가신 엄마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썼다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보다 5년 전에 쓰여진 폭풍소녀 가출기. 이 작품의 소재와 영감을 어디에서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것도 제 삶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포항에 처음 왔던 게 이제 부산에서 학원을 하다가 쫄딱 망하고 그래서 약간 야반도주 느낌으로 포항에 왔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 지우라는 여자아이도 엄마 아빠가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해서 포항으로 이렇게 온 걸로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아이의 이야기가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대변하는. 그렇죠.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고향은 부산이신 건가요? 오래 살았던 곳이 이제 뭐
고향이 된다면 네. 지금은 부산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포항이 고향이 될 듯합니다. 네. 근데 사투리를 전혀 안 쓰셔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학교 네. 다닐 때 워낙 TV를 많이 봐서요. 공중파를 많이 보니까. 표준 방송 뉴스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2012년부터는 꾸준히 시극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시나리오도 직접 쓰시고 연출도 하시고. 네, 시극이란 게 쉽게 말해서 무엇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전체 스토리 라인을 잡고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음악과 같은 효과를 내는 시를 집어넣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맞는 시를 선택해서 그 시를 삽입을 시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전체 이야기의 흐름에 빠져들면서 네. 일반인들이 시를 접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어려워하고.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듣는 시는 되게 자연스럽게 들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시극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뮤지컬에서는 춤, 노래, 연기, 시극에서는 시, 연기, 음악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되나요? 아주 정확합니다. 네. 이제까지 한 작품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극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018년도에 만들었던 작품인데 네. 사라진 것들의 이야기 포항역이라는 시나리오거든요. 네.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포항역이 지금 2015년도에 없어졌죠. 네, 맞아요. 네, 흥해로 옮겨가면서 그 역사가 이렇게 사라졌는데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포항에 살고 있는 분들은 네. 포항역에 관련된 기억들이나 추억들이 참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착안하게 됐고 그래서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치매 걸린 엄마, 아흔이 다 된 엄마가 그 포항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6 딸들과 함께하는 그런 이야기로 잡았습니다. 딸이 6. 네. 네. 혹시 이 작품을 앞으로 또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을까요? 안 그래도 2018년도에 처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냐면요. 네. 포항문화재단에서 이제 동네방네 예술 프로젝트라는 네. 사업을 공모를 했었는데 거기서 시극을 발표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냈었고 그래서 그때 처음 만들어졌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가 있는 날 이런 거에서도 재공연했었고 올해도 아마 한 2번 정도 찾아가는 문화활동에서 한 2번 정도 공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때 꼭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무조건 주셔야 갖도록 됩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기획하고 있는 또는 작업 중인 작품은 있을까요? 지금 시나리오 작업하는 게 하나 있긴 한데요. 그게 이육사에 관련된 시극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육사에 관련된 시극하면 뭐 이육사의 그런 뭐 투쟁 또는 뭐 독립투사로서의 삶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이육사 선생님의 따님이 이옥비 여사님이라고 그 이옥비 네. 여사님이 이육사 선생님이 옥중에서 돌아가셨을 때가 딱 4살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이옥비 여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모든 분들이 너희 아버지는 대단해 훌륭한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 아빠가 없던 그냥 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자였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싶었다라는 그런 생각해서 올해 그거 준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나의 아버지. 맞습니다. 네. 나의 아버지. 언제 볼 수 있나요? 어떤 공모전에 또 걸리면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작가님께서 올해 생각하고 계시는 목표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뭘까요? 매년 그 한 11월 되면 저는 항상 다이어리를 사거든요. 네. 다음 해 다이어리. 네. 근데 그 다이어리가 지금 한 10권 정도가 있어요. 10년 동안 네. 계속 모아오신. 네. 근데 그 다이어리를 이렇게 가끔 한 번씩 꺼내서 보면 항상 첫 장에 올해의 목표는 버티기 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도 네. 한번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네. 뭘까 했더니 또 똑같이 이렇게 앞에 하나 더 없어요. 대롱대롱 버티기라고 돼 있더라고요.
대롱대롱이어야 합니까? 네, 올해는 다양한 뭐 이런 사건 사고들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적으로도 또는 뭐 전체 나라나 이렇게 대내적으로도 어려운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네, 힘드셨던 것 그렇기 때문에 같아요. 아마 그 대롱대롱에 조금 더 실감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재밌네요. 생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는 10년 후에도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그냥 목표예요. 참 짧고 간단하지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네, 버텨야죠. 30년 뒤에도 지금 잘 버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슬아슬하게요. 아이도 네. 셋이신데 같이 키우면서 지금 이러한 네. 일들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첫째가 하는 말이 가끔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엄마 나는 연필을 잡아야 하는 손인데 왜 고무장갑을 끼고 있지? 빨래를 돌리고 있고 설거지와 청소를 하고 있고 주부습진이 걸려있고 되게 많이 도와주니까 네.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아빠가 없이는 살 수 있지만 네가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들 하나 잘 키워서 네. 그렇죠. 네, 작가님께서 혹시 닮고 싶은 사람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매번 닮고 싶은 사람이 생기는데 얼마 전부터 닮고 싶었던 사람 그 앤디 워홀, 네, 네, 그 마릴린 먼로, 네, 그다음에 팝아트, 그렇죠, 네, 네, 거장. 네, 그분의 이야기에 또 꽂히는 바람에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그게, 얘기죠? 돈을 버는 것도 예술이고 네, 일을 하는 것도 예술이다. 그래서 돈을 버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예술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통 예술가들은 내가 예술 활동을 하는 게 경제적인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이 효용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작품에 대한 어떤 가치를 저는 경제적인 그런 재화와 맞물려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앤디 워홀이 가장 그 부분을 잘했던 작가가 아닌가. 그래서 한 수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술가 하면 가난하다는 그렇죠. 선입견이 좀 있잖아요. 있죠. 네. 네, 그 말을 완전 깨트린 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네. 최미경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작가로서의 갖추어야 할 자질 어떤 게 있을까요? 안 그래도 이렇게 글을 저한테 배우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이거든요. 어떤 게 가장 필요할까요? 그랬을 때 저는 첫 번째는 언어 감각이라고 생각해요. 언어를 쓰는 데 있어 이걸 자연스럽게 쓰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살아있음, 그 생동감, 그 언어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잘 포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약간 타고나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언어를 활용하는 데 있어 아주 부지런한 분들이 또 후에는 이렇게 언어 감각이 생기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언어 감각인 것 같습니다. 언어 감각. 네. 작가 그리고 문화 기획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뭔가 현실적인 조언이 있을까요? 안 그래도 문화 기획자라고 하면 조금 많은 아직 대중들한테는 좀 낯선 분야가 아닌가. 그리고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대학원을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문화예술 경영학과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 공간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정말 많은 기획자들이나 예술가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장 생각을 했던 게 많이 반성했던 게 뭐냐면 물론 다른 일도 그렇겠지만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협업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어떤 예술가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알아보는 능력, 이렇게 잘 이렇게 캐치해내는 그런 눈이 참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접목시키고 변화시키고 변형시키는데 익숙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작가로서는 어떤 조언을 또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그냥 열심히 쓰십시오. 방법이 없어요. 네. 꾸준하게. 네. 그렇죠. 네.
네, 이제 포항 사람 이야기의 공식 질문 시간입니다. 최미경님에게 포항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첫째를 낳고 저는 그냥 아이를 그만 낳으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포항에 와서 갑자기 둘째가 생겼고 또 달아서 셋째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포항하면 저한테는 새로운 생명을 준, 내 가족을 준, 네. 어떤 시작의 단계에서 같이 시작할 원동력을 만들어주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포항 사람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문화기획자이자 동화작가로 우리 지역 포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아라창작 동화 대표 최미경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출연해보니 어떠셨나요?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라는 식상한 대답을 하진 않겠습니다. 네, 되게 긴장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청에 와서 인터넷 방송국이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아서 또 되게 즐거웠고요. 네.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의 인연은 계속 쭉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약속. 네, 최미경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포항 사람 이야기는 포항 냄새가 진하게 묻어있는 문화, 예술, 방송 분야의 사람들을 찾아가 한 권 한 권 책을 읽듯이 그네들의 인생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지인이었습니다.